이번에는 소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앞에 소설의 구성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소설의 3요소, 소설 구성의 3요소. 지금 책의 맨 앞부분이 소설의 구성 이렇게 나오고 양고를 이번에 보면 구성의 3요소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뼈대를 잡아보는 것입니다. 소설 책 모양으로 생각하세요. 책 속에 넓게 주제, 구성, 문체. 이것이 3대 요소예요. 그 중에서 제일 핵심 부분에 이제 구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구성 부분만 따로 떼었을 때 그 구성의 3요소, 거기에 인물, 사건, 배경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뭐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은 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설계 도면으로 빗대서 이해해 보면 되겠죠. 설계도. 그러면은 그 속에 사용된 언어의 특성, 이 부분을 문체라 하는 것이고, 그 언어에 담겨진 내용, 이것이 주제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소설을 이룬다. 다음, 그 구성이라는 부분만 따로 떼어놓을 때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다시 구성의 3대 요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입에 익숙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면 암기 위주가 돼요. 근데 한번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배경을 이렇게 밑에 놓아보는 거죠. 그럼 배경을 바탕에 두고 배경이 시간적 배경, 뭐 공간적 배경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면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 분위기가 형성된 바탕 그 위에 그에 부합하는 인물이 제시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인물에 걸맞은 어울리는 사건 이런 것들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공간적으로 학원 이런 공간으로 설정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하면은 학원 관계자, 뭐 강의하는 사람, 그리고 수험생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 것이지, 학원이 공간적 배경인데 뭐 첩보 요원이 나온다든가 또는 어떤 그 일상적인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사람들 이런 것들은 어울리질 않겠죠. 그리고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고뇌 뭐 이런 것들이 어울리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시공간적 배경과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내용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적인 결합관계를 고려해서 배경을 먼저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 인물과 사건이 놓이는 것이다. 이렇게 배치한다면 이 관계를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만 자꾸 입에 익숙해 하는 것은 암기 이상 효과를 누리기 어렵겠죠. 자, 그런 점을 좀 고려하면서 보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양구로 3번 내려가서 구성의 5단계, 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자, 이 부분도 발단, 각각의 단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은 있어요. 그런데 발단 단계에 먼저 보면은 주인공을 비롯하여 주요 인물을 소개하고 배경을 제시하며, 이것도 좀 순서를 바꿔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배경이 제시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분위기가 제시된다, 형성된다. 이런 말을 써봐도 좋겠죠? 그리고 나면 그 바탕 위에 인물을 제시한다. 이렇게. 그런데 인물이라는 것을 초점에 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사건이라는 말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자, 뒤에 동그라미 2번의 전개를 보면 주인공과 적대자의 대립이 구체화되어 갈등과 분규가 일어난다. 바로 이 부분이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용어를 써준다면은 사건 제시, 사건의 성립,
이런 말들을 써볼 수 있는데 발단 단계의 사건이라는 용어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제시나 성립되는 정도는 아니고 사건은 암시되는 정도 이런 수준이 되겠죠. 그럼 위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의 위기이죠. 주인공의 위기. 그럼 바꿔 앞에 썼던 용어 사건 이 용어를 여기에 써본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건이 발단 단계는 암시되는 정도 그리고 전개에서는 사건이 제시되고 사건이 성립되는 그러면서 말 그대로 단절되는 게 아니라 물 흐르듯 쭉 이어져 흐르는 이런 스토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위기 단계라고 하면은 사건이 좀 더 심화된다 이렇게 써볼 수 있죠. 그럼 사건이란 말만 놓고 볼 때 사건의 암시, 사건의 성립, 사건의 심화 이렇게 단계를 구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용어들 한번 쭉 풀어주고 실제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들은 인용된 지문이 대체로 앞부분에서 인용이 된 것인지 아니면 뒷부분에서 인용된 것인지 그에 따라 선택지 1, 2, 3, 4 평가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앞부분이다. 인물을 막 소개를 해요. 독자들이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 있게끔 막 소개하는 그런 것들은 인물 제시라는 부분으로서 발단 단계 아니면 뭐 전개하고 기계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지만 대체로 앞부분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은 충분히 선택지 문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타당한지 아닌지. 근데 뭔가 중요한 누군가가 주인공인지는 몰라도 비교적 중요해 보이는 어떤 인물이 죽는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앞부분으로 보기 어렵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끝부분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인용된 부분 뒷부분이다 라는 점을 고려하고 그에 맞게 선택지의 설명이 맞는지 틀린지 이것을 평가하는 이런 방식으로 독해 문제에 활용토록 해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개념적으로 출제가 됐던 시절이 있어서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지문 독해 형태를 띠게 되죠. 그러니까 지문 안에 이걸 녹이는 그런 정도만 알면 되는 것이니까 대체로 앞부분에서 요구되는 개념들과 뒷부분에서 요구되는 개념들 이런 정도만 나누어 준다면 바로 선택지의 평가를 쉽게 풀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정도로만 깊이 들어가지 말고 가볍게 맥을 잡아주자 이런 뜻으로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오른쪽 페이지 619쪽 양걸 5번의 구성의 유형 용어들이 좀 설명되어 있어서 간단히 짚어봅니다. 또 그러면 1번의 이야기 수에 따른 그래서 단일 구성, 복합 구성, 중심 사건이 한 개일 때와 여러 개 사건이 뒤엉킬 때 이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이것은 곧 단편 소설과 장편 소설이라는 것으로 구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렇습니다. 혹시 이렇게 통나무 그림으로 그래 표현한다면은 인간의 인생을 삶을 통나무로 그려본 거야. 그러면은 어떤 삶의 영역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개인의 삶을 가정사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도 있겠고 젊은 청년이다라고 한다면은 학생인 경우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인 경우 그러면은 친구 문제일 수도 있고 연애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삶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느 하나의 중심 사건이라는 얘기는 이 영역 중 어느 한 곳에 해당될 겁니다. 그게 바로 단편 소설이에요. 근데 여러 개 사건, 복합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도 사건, 여기에도 사건, 여기에도 사건, 여기에도 사건 이런 것들이 서로 뒤엉키는 이것을 복합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장편 소설이 바로 그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바로 뭐냐? 시간. 시간의 면에서는 어때요? 여러 개 사건이 뒤엉키는 이것을 장편 소설이라고 하지만 그 장편 소설이라는 용어 안에는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어지는 이란 뜻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편 소설은 단 하룻밤 안에 벌어진 일을 담을 수도 있어요. 하룻밤새 벌어진 일 이런 것들 그게 장편 소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영역
여러 가지 사건이 엉키는 것이지 긴 세월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대신 한 사람의 인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라는 긴 인생을 그리면 이건 대하소설이 될 수 있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라는 얘기는 결국 태어났을 때는 어때요? 그 부모, 조부모 세대가 나올 수 있죠. 그 주인공이 죽었다면, 정상적으로 늙어서 자연사했다면 바로 자식, 손자 세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5세대 정도가 포괄이 될 수 있고, 그때 내가 태어났을 때 조부모 역할은 덜 중요하고 부모 역할이 중요한 정도, 내가 죽을 때 손자, 손녀 세대에는 중요성이 없고 자식 세대까지라고 하더라도 3대를 그려가는 것은 쉽게 포괄되는 범위가 되겠죠. 이것은 대하소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의할점으로 장편소설이란 개념 안에 긴 세월을 전제하지는 않는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진행 방식에 따라서 평면적 구성, 입체적 구성, 시간의 역전, 이것의 차이죠. 그래서 앞에 시에서도 언급했던 바 있으니까 서술 시간을 역전시키게 되면 중간에 진행됐던, 실제로는 진행된 것인데 비워두고 다음 단계로 건너뛰어 소개하다가 필요할 때 이 얘기를 끌어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동백꽃이라든가 이런 소설, 간단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을 예를 들자면은 나와 점순이의 관계, 이런 관계. 근데 나와 점순이가 좀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 사랑 싸움의 영역에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할 때 순서대로 그대로 쌓아가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둘이 싸우는 어느 지점에 포인트를 두어 본다면, 오늘 점순이가 우리 닭을 죽여서 내가 화가 나 있다라고 하는 장면. 그런데 그보다 있었던 과거의 일, 이것을 먼저 써두면 화 이렇게 이어지면 어때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겠죠. 근데 이걸 비워둡니다. 전에 있었던 일을. 그리고 오늘 결정적으로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화난 장면을 표현하다가 엊그제만 해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엊그제 이야기를 쓸 때 그 내용은 지금 이 장면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내용이겠지, 엉뚱한 내용이 들어오진 않겠죠. 그럼 생략해 두었던 엊그제 일을 여기다 얹어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있었던 일과 또 과거에 유사했던 일, 이걸 한꺼번에 이야기하면서 그 화가 나는 감정이 훨씬 증폭되어 나타나겠죠. 그죠? 이런 효과, 그걸 위해서 의도적으로 빼두었다가 필요한 지점에서 섞어 쓰는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즘에 TV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연속곡으로 매주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인데도 오늘 하루 방영치 그 분량 안에서도 잠깐 그 밖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집안에 들어온 장면을 먼저 막 보여주다가 뭔가 독자들이, 그 시청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집에 들어오기 직전 대문 앞에서 누군가를 만났었다, 그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다라는 장면을 살짝 뒤에 배치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로 약간 독자들을 궁금해하게 하고, 궁금하게 하면서 독자를 긴장시키는 거죠. 그랬다가 그 근거가 되는 부분을 나중에 풀어주는, 그러면서 그 극적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죠. 그런 걸 위해서 필요에 따라 적절히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나도 이런 기법 쓸 줄 안다 라는 이유로 아무 데서나 이런 걸 쓰면 그때는 그냥 너저분하고 스토리에 대한 이해도만, 몰입도만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 효과를 줄 수 있을 때 절제되어 사용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3번의 기타 분류 항목에 이제 기역, 니은. 좀 오래되긴 했어도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좀 출제가 되는 바가 상대적으로 길게 이어져 왔었죠. 액자식 구성. 이 액자식 구성이라는 말은 그 제목 그대로 사진 틀, 사진을 담아두는 틀, 그 액자, 그 용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사진 틀처럼 이렇게
액자가 있고 사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앞뒤로 액자를 놓고 사진 또는 뭐 그림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소설을 이렇게 쓴다고 하는 것은 도입 부분에 액자를 배치하고 그리고 나서 주된 스토리를 전개하고 또 마무리 부분은 액자를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앞뒷 부분 딱 마무리될 수 있게 종결 액자를 배치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맨 앞부분에 보통 1인칭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내가 경험한 이야기다. 내가 전해 들은 이야기다. 이걸 전제하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등등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은 그 뒤 벌어지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실제 있었던 이야기. 이런 느낌이 강해지는 거죠. 실제 있었던. 그러니까 영화 같으면은 어떤 그 살인 사건과 관련되는 이런 내용을 다룬다라고 할 때 의도적으로 이 액자와 같은 장치를 자막 한 줄로 처리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도입 부분에 그냥 푸른 초원 같은 배경만 제시하고 특징 없이 음악을 깔고 그리고는 자막에 이 이야기는 1999년 어디에서 일어난 일로 지금도 당사자들 생존한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장소와 인명, 사람 이름 등은 가상으로 꾸며서 표현을 한다. 하지만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이다 라는 식으로 자막을 깔 수 있죠.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지는 일들이 훨씬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꾸며낸 이야기라기보다는 정말 있었던 이야기를 옮겨 놓은 것이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것이 시청자들이 이 영화나 이런 화면 안에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이 훨씬 강해질 겁니다. 자, 그런 이유로 액자식 구성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부 스토리 부분에는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표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나름의 장치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는 1인칭일 수도 있고 3인칭일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이 액자 부분에는 1인칭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액자가 해야 되는 기능이 내부 이야기에 사실성을 더해주는 이런 역할을 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1인칭 시점을 더 많이 사용한다. 그렇다고 여기가 꼭 3인칭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본문 안에도 필요에 따라 가상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1인칭으로 풀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밖에 있는 1인칭은 작가란 느낌을 주죠. 작가란 느낌. 근데 작품 안에는 주인공 중심의 1인칭일 수 있고 주인공을 관찰하는 3인칭일 수도 있고 근데 소설은 본질적으로 다 허구인 것이고 이 액자에 쓰인 1인칭조차도 허구인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일본에 유학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액자에 내부 스토리의 사실성을 뒷받침해 주려는 소설이 쭉 이어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작가는 일본에 유학한 적이 없어. 그랬을 때 바로 이 액자에 사용한 1인칭 주인공 그조차도 작가 자신은 아닌 가상에 꾸며진 인물이다라는 점이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내화의 사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래서 액자를 사용하는 것이다. 다음 니은에는 피카레스크식 구성이 나오고 밑에 참고란에 옴니버스가 나오죠. 그래서 굳이 개념적으로 이 차이를 다룰 정도로 중요한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언급된 것이니까 살짝 다뤄보자면은 옴니버스 합승마차라고 하는데 이 합승마차보다는 기차라고 빗대어 봅시다. 그럼 기차로 빗대면 어때요? 기차 칸마다 사람들이 타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마다 어울리는 사건이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기차이기 때문에
기차가 가는 목적지,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래서 어떤 주제의 방향, 이런 것들은 대체로 한 줄기를 가지는, 이것을 옴니버스라 할 수 있죠. 이거하고 뭐 굳이 구별할 정도는 아니지만, 피카레스크라는 용어는 이것과 어느 정도가 같고 어느 정도가 다른가라고 할 때, 큰 틀에서 주제의 방향 역시 공통이 된다는 점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주인공은 같은 등장인물, 그리고 비슷한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상황적 배경, 그러나 매일매일 다른 사건 이런 것들. 그래서 연속극은 하나의 사건이 쭉 이어져 흐르지만 연속극이 아닌 단막극 형태로, 예를 들어서 어떤 드라마가 매주 방송이 돼요. 그런데 연속극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번 주의 스토리와 다음 주의 스토리는 별개인. 그러니까 예전에 좀 오래된 우리나라 그 드라마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본다면 전원일기 같은, 그러면은 같은 동네에서 등장하는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매주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날 벌어지는 사건은 짤막짤막하게 일상사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건이 매번 새로 등장하는 그런 방식. 이것을 피카레스크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점은 바로 같은 인물과 같은 배경을 바탕에 두고 매일매일 다른 사건, 소소한 일상의 사건.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아웅다웅하지만 오손도손 잘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넓은 방향에서 주제는 같은 방향이다. 그런데 등장인물 자체가 다르고 각각의 등장인물이 자기들에게 어울리는 각각의 사건, 이걸 연출해 갈 때 옴니버스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정도가 이제 차이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설의 인물, 오른쪽 표에 보면은 역할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서 주동인물, 반동인물, 주제를 긍정적 방향에서 이끌어가는 인물이 있고, 그리고 주제를 거스르는 반동인물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작품, 그것은 바로 반동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방식. 그러니까 처음에 소설을 읽어갈 때 주인공이 등장하고 모든 얘기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독자들은 아무래도 주인공 중심으로 감정이입을 하고 나와 동일시하는 그런 관점에서 주인공의 말을 따라서 주변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방식으로 소설이 쭉 출발해 갑니다. 근데 가다 보면 하는 느낌,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하나씩 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점원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데 처음에는 그 주인공 착실하고, 그리고 가게 주인으로부터도 인정받고, 그래서 근면 성실한 청년이구나 라는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전개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조금씩 자기 꿈이 내지 여자와 결혼해서 일본에 가서 사는 게 꿈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조금씩 쌓여가다 보니까 뭐야, 뒤에 가면은 이건 아무 생각 없는 친일파구나, 뭐 이런 것들을 뒤늦게 알게 된다든가. 그랬을 때 비로소 그 중심 인물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뒤집어서 보게 되는, 읽어가던 독자들은 약간의 배신감도 느끼겠죠. 자기가 이제 감정이입하고 동일시했던 주인공이 알고 보니 나쁜 놈이었다는 것.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일반적인 틀에서 깨뜨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챙겨볼 일이고요. 또 성격의 변화,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유지되는 것과 중간에 성격이 변화되는 이런 경우를 구별해서 쓰는 용어인데, 이것을 고전소설과 현대소설 이렇게 연결한다면 당연히 현대소설은 입체적 인물을 더 중시하는,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전형적 인물만 그릴 줄 알다가, 전형적 인물만, 나쁜 놈은 나쁜 놈이고 좋은 놈은 좋은 놈이고, 그래서 이것만 그려가다가 기법이 발달하면서 성격이 변화되는 것도
그릴 줄 아는 이런 단계로 발전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발전된 현대로 올수록 입체적 인물을 또 중시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예를 들어 조선시대쯤이라고 해서 입체적 인물을 그리는 게 불가능한 수준이었는가? 그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그 개과천선의 주제를 담는 것들, 이 개과천선이라는 건 뭐예요? 그 자체가 성격이 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대 소설을 입체적 성격, 입체적 인물을 중시한다라고 해서 거꾸로 고전 소설은 당연히 전형적 인물을 중시한다 이렇게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고전 소설의 경우에도 어떤 작품인지 또 그 작품 중 등장인물 누구를 꼬집어 말하는지 그에 따라서 평면적 인물로 봐야 할지 입체적 인물로 봐야 할지 판단의 여지를 남기겠습니다.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다음, 그 표의 마지막 부분에 대표성을 띠는 정도에 따라 전형적 인물, 개성적 인물 이렇게 그렸는데 이것도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평면적 인물이냐, 입체적 인물이냐. 그리고 전형적 인물인가, 개성적 인물인가. 이건 별개 기준입니다. 별개 기준인데 여기서 가장 큰 오류가 예전에 수험생들이 거의 90% 이상 전멸했던 그런 시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기계적으로 평면적 인물은 뭐 고전 소설이 더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럼 똑같이 현대 소설은 입체적인 것을 더 강조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눌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시대상에 따라 구분을 한다면. 그러면 똑같은 맥락에서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이라고 할 때도 역시 고전 소설에서 현대 소설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걸 기계적으로 암기했을 때 어디에서 문제가 되느냐. 예를 들어 뭐 정광용의 꽃빛 땅을 리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특징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전형적인 측면과 개성적인 측면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이런 아주 잘 짜여진 소설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현대소설에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현대만 짝을 지어서 입체적인 인물과 개성적인 인물, 현대소설은 이걸 중시한다 라고 기계적으로 답을 하는 이런 함정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어떤 문구를 이해할 때 전형성과 개성이 조화를 이룬다. 여기는 조화를 이루어야 할 그럴 가치 개념이라면 이쪽에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이라는 것은 단절된 그래서 양쪽의 양력 중 어떤 특정 인물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인공은 어디에 속하느냐 라고 한다면은 이쪽과 이쪽 어느 쪽인지를 구분지어야 하는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전형성과 개성은 구분지어야 할 개념이 아니라 전형성도 띄고 개성도 띄는 즉 전형성을 띈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다르게 얘기한다면 어떤 보편성으로서 독자들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이 바탕 위에 개성이라는 것으로 어떤 재미, 맛을 강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평면성과 입체성은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전형성과 개성은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양 측면을 골고루 다 갖출 수 있어야 되는 예를 들어 개성만 강조된 인물이 설정되어 있다. 그건 한마디로 미친놈일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보편성이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으면서 어느 부분에서 개성을 보여줄 때 개성과 전형성을 바탕에 깔고 그 위에 개성이 녹아들었을 때 그때 합리적이며 멋진 그런 인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 용어를 볼 때 가장 주의할 점입니다. 그리고 자투리로 하나만 더 추가해 드리면 보통 시험 문제 문구에 쓰일 때
어떤 작품의 어떤 인물은 어찌어찌 하여 시대의 개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시대의 개성이라고 할 때 개성이란 말 때문에 그 인물이 개성적 인물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시대의 개성이라는 건 뭐예요? 앞 시대, 뒤 시대 이렇게 놓고 볼 때 바로 앞 시대와는 다른 그런 새로운 차이점. 그래서 이것과 다른이라는 점에서 개성이라고 했지만 그 시대만 잘라놓고 보면 그 시대의 보편성인 그러니까 이것은 시대의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성이란 말이 아니라 바로 전형성을 띠는 인물이라는 문구가 되는 것이죠. 시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문구를 사용할 때 수험생들이 놓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주의하면은 여기서는 뭐 더 깊이 들어갈 것은 없겠습니다. 양으로 3번의 인물 제시 방법, 크게 이제 직접적 제시, 간접적 제시, 또 보여주기, 또 말하기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용어는 기본적으로 틀을 잡아놓고 주의할 점만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제시,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술자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죠. 그래서 서술자가 있는 경우와 서술자가 한 발 뒤로 빠져 있는 이런 경우. 그래서 말하기 수법, 보여주기 수법, 뭐 텔링 수법, 쇼잉 수법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때 직접 제시, 간접 제시라는 용어를 쓸 때 이 직접, 간접이란 용어에 직접 제시한다, 간접 제시한다 이런 용어를 쓴다면 그 문장의 주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주어가 서술자입니다. 그러니까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다, 서술자가 간접적으로 제시하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걸 줄여서 직접 제시, 간접 제시라고 한 겁니다. 서술자란 용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장 대표적인 글쓰기 방법이 서술이고 이쪽은 묘사와 대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서술이란 부분을 굳이 조금 더 나누어 본다면 요약적이다 또는 분석적이다 이런 차이점이 좀 나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장면 제시, 극적 제시, 장면이란 뜻과 극이란 용어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젯밤 고속도로에서 아주 끔찍한 교통사고가 났다. 이 한 문장으로 표현이 됐다. 그러면 어젯밤 아주 끔찍한 교통사고가 났다. 이 문장은 왼쪽, 오른쪽 어디에 속할까요? 바로 서술자가 말하기 수법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끔찍한이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그것은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면 제시가 아니죠. 그건 극적 제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매우 끔찍한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식의 문구가 나오고 그 평가를 극적으로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럴듯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죠. 극은 장면이란 말로 풀어놓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양상이 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자, 따옴표를 생각해 봅시다. 따옴표.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렇게 옮겨 써놓고 해야 되겠네요. 자, 서술의 방식이 있고 묘사의 방식이 있고 대화의 방식이 있어요. 이때 따옴표는 여기 대화 부분에만 따옴표가 사용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문 인용이 되면은 시각적으로는 대화인 부분과 나머지 이렇게 보이기가 쉬워요. 그런데 실제 지금 말하기 수법, 보여주기 수법 이렇게 나누면 어때요? 여기가 나뉘는 것으로 이것이 말하기 수법이고 여기는 보여주기 수법이 돼야 되는 거죠. 지문을 독해할 때. 근데 우리 눈에는
대화인 부분은 보여주기 수법이 보여주기 수법으로 제대로 보이는데 대화가 아닌 이 묘사인 부분,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묘사인 부분은 따옴표가 없다 보니까 소설인 것과 구분해서 이 부분은 보여주기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따옴표가 아니면 소설인 부분하고 묶어서 잘못 생각하는, 말하기가 중심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되죠. 그래서 지문 독해할 때 묘사를 잡아내는 것이 소설 선택지의 소설 내용을 맞다 틀리다 판단하는 중요한 고리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622쪽에는 인물의 갈등, 소설 전개에 쭉 해서 동그라미 2번의 종류들을 보면 한 개인 내면의 갈등,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 그래서 이 김유중의 동백꽃 보면은 나하고 점순이 개인 대 개인 자격으로. 그런데 디귿에 개인과 사회의 갈등, 개인과 사회의 갈등. 그리고 사회라는 말 대신에 살짝 바꿔서 개인과 운명의 갈등이라고 디귿, 리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특정한 김동리의 역마 같은 이런 소설 주제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부분이었으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구도로 놓고 보면 디귿과 리을은 본질적으로 한 덩어리라고 볼 수 있죠. 운명도 사회라는 그런 틀 속에서 묶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구도 자체를 정확히 구별을 지을 수 있는 다른 개념, 그러면은 리을까지 어쨌든 설정됐으니까 디귿과 리을이 큰 틀에서는 같다고 봐도 좋은데 다르다고 구별 짓는다는 점을 전제로 했을 때 미음쯤 하나 더 추가해서 사회 대 사회의 갈등, 아니면 달리 문화 대 문화의 갈등.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독교인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다른 문명권 안에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른 문명권 안에 다른 종교를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 끼어 살면서 어떤 느끼는 갈등, 이런 것들을 그린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인공 개인을 어떻게 볼 것이냐. 앞에 요거 인물 제시 방법 전에 그렸던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전형적 인물로 볼 거냐 개성적 인물로 볼 거냐 이게 다를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이런 종교적인 문제와 다른 종교와의 갈등, 이 문제를 초점에 둔다면 그 주인공 한 사람을 보더라도 기독교라는 그 종교적인 그 주제의식, 여기에 초점을 두었을 때 그 주인공은 전혀 개성적이지 않죠. 기독교라는 보편성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죠. 한 개인이지만. 그러면 그가 느끼는 갈등의 축, 이것은 개인 대 사회 갈등이 아니라 바로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대변하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 한 사람을 매개로 하지만 사회 대 사회 갈등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소설이 어쨌거나 주인공이라는 한 사람을 놓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 주가 되다 보니까 항상 한 개인 내면,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사회 이렇게 주인공을 한 사람으로 보는 이런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보편성을 띠는 주인공이라면, 대표성을 띠는 주인공이라면 그것은 곧 사회 대 사회의 갈등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내용 설명 자세할 건 없지만 미음 정도 하나 더 추가해서 사회 대 사회의 갈등 이렇게 적어주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뒤에 시점이라는 개념이 거의 끝부분에 제일 중요한 이론적 개념 마지막 그 개념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시점이라는 부분은 그다지 깊이 공부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시점을 깊게 들어가면 어렵지만 요즘에는 큰 뼈대 정도만 그려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작품이란 틀 속에서 소설자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놓고 봐야죠. 그래서 작중인물 나가 등장할 때 그래서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1인칭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작중인물 나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면 타인의 이야기를 하는가. 이 차에 따라서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3인칭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이렇게 작품이 있을 때 작중 인물들이 사건을 만들어가는 이 전개 과정을 누군가 이 밖에서 바라보는 일종의 카메라로 대신 그려볼까요? 카메라로 이 작품 밖에서 작품을 촬영해가는 이런 구도로 이해보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사람이 놓인다, 서술자라는 사람이 놓인다라고 하더라도 작중 인물과 일단 개인적 관계가 전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병을 앓다가 죽어간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그 작품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인물들은 슬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작품 밖에 있는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아니면은 옛날 그 변사라는 게 있었죠. 무성 영화 시대에 말소리가 녹음이 안 돼 있으니까 화면을 보면서 말소리를 대변해주는 이런 사람들. 이게 작품 밖에 좀 더 객관화되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인공의 그 감정에 매몰되는 이런 일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요 3인칭 작중하는 인물을 뭐 철수 이렇게 이름을 쓰거나 그 인물을 다시 반복해야 되는 경우 이런 식의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3인칭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감정에 대한 개입의 정도 거기에 따라서 관찰자로 머무르는지 아니면 신과 같이 개입하는지 그래서 신과 같이 개입하는 그런 경우를 전지적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관, 객관이란 말을 쓰면 이쪽이 좀 더 객관이 될 것이고 이쪽이 주관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3인칭 전적 시점, 3인칭 주관적 시점 같은 맥락에서 쓰는 것이고요. 뭐 전지적 작가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것은 신과 같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위치에서 서술한다. 이런 점에서 전지적 작가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4대 시점이 나타나는 건 일단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 서술을 이끌어갈 때 1인칭 시점. 그러면서 서술자 자신이 주인공일 때 1인칭 주인공. 그리고 서술자가 작중인물이지만 내가 아닌 주변의 다른 인물을 지켜보며 서술하는 이런 방식을 띌 때 관찰자 시점. 그러니까 관찰자라는 측면에서 1인칭 관찰자와 3인칭 관찰자 이 둘이 또 어느 정도 비교될 필요가 있죠. 그럼 객관성의 정도에서는 어떨까요? 객관성의 정도에서 이때는 3인칭 관찰자가 더 객관적이다. 그 이유는 1인칭 관찰자는 관찰자라 하더라도 우호적이든 아니면 관찰하는 대상과 적대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적대적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죠. 서술자가 적대적일지라도 일정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것만큼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틀이 있다. 자, 이게 시점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더 뭐 많은 것들을 깊이 있게 다룰 정도는 안 되고 요즘에는 이론적 깊이가 깊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의해 볼 만한 게 626쪽인데요. 626쪽으로 가면은 시점을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양거로 4번에 소설의 거리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소설의 거리. 근데 여기서 지금 그 그림 부분을 보세요. 그러면은 맨 왼쪽에 서술자가 있고 가운데 대상이 있죠. 이 대상을 다른 말로 작중인물이라고 바꿔 써봅시다. 그러면 서술자와 대상의 거리, 서술자와 작중인물의 거리. 그러면 여기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이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전적 작가 시점처럼 작중인물에 대해서 서술자가 완전히 파악하고 있을 때 그러면은 그 주인공의 내면의 심리 이런 것들도 주인공의 말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서술자가 대신 설명해 줄 수도 있을 만큼 그만큼 잘 안다는 것이죠.
그럼 1인칭으로 오면 아무래도 내가 나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더 가깝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술자와 등장인물의 거리라고 하면 크게 보아 말하기 수법이 가깝다. 그러면 보여주기 수법은 뭐예요? 그 내면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외면을 관찰하는, 행동을 관찰하고 표정을 관찰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서술자와 등장인물의 거리는 말하기가 가깝고 보여주기가 멀다. 시점, 4대 시점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말하기, 보여주기 이런 구도로 설명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다음 대상과 독자 이렇게 봅시다. 대상과 독자. 그러면은 작품 안에 등장인물이 있을 때 이 등장인물을 독자 입장에서 파악할 때는 어떨까? 이 역시 말하기 수법일 때와 보여주기 수법일 때 개념을 뭐 암기할 필요 없죠. 실제 상황, 장면 이런 걸 놓고 빗대어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서술자다. 그랬을 때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독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소설 속에 등장인물 누군가를 소개합니다. 이를테면은 시험 공부에 도움이 되는 어느 과목에 어떤 선생님이 좋다. 어떤 과목에 어떤 선생님이 좋다라는 합격에 도움될 만한 선생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요. 그럼 등장인물이 어떤 강사야. 근데 이 강사를 서술자인 내가 뜻 등장해서 어떤 과목에 A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이 강의를 아주 잘한다. 구구절절히 떠들어 봐야 수험생들은 내 말을 듣고 내 말 뒤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해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말하기 수법일 때죠. 그럼 보여주기 수법일 때는 뭐예요? 내가 빠집니다. 서술자가 빠집니다. 그리고 수험생들 앞에 뭐예요? 실제 이 등장인물의 강의, 동영상 강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중간에 해설자가 끼어드는 게 아니라 해설자가 빠지고 직접 행동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훨씬 가깝겠죠? 그러니까 독자들 입장에서 등장인물을 파악할 때는 보여주기 수법이 훨씬 가까운 것이죠. 보여주기라는 건 뭐예요? 서술자가 없으니까 다이렉트로 등장인물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서술자가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독자들은 서술자의 말을 통해서 그 이면의 인물을 파악하는 뭔가를 거쳐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양구로 4번에 4대 시점이란 용어를 사용해서 뭐 1인칭이 가깝고 3인칭이 멀다 이런 식의 설명들이 있는데 이걸 바꿔서 말하기 수법이 어떻고 보여주기 수법이 어떻고 이렇게 용어를 바꿔주면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 아니면 독자와 인물의 거리란 두 개의 축을 더 쉽게 구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 이해해 두시고 뭐 끝부분에 배경이 있는데 이 배경도 그 여러 가지 하나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어가 나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기준 자체가 다른 몇 가지를 모아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뭐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아니면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배경, 그리고 주제에 대해 기여하는 방식, 주제에 대해 기여하는 방식 이런 것들로 놓고 이야기할 때 뭐 심리적 배경 또는 이런 것들과 좀 다르게 상황적 배경. 그러면 그 상황 자체가 뭔가의 암시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자 기능할 때 어떤 배경의 기능, 역할 이런 측면에서 분류 기준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용어가 쓰인다고 해서 이게 다 평면적으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열될 것이 아니라 분류 기준 자체가 별개인. 그러니까 각각 별개로 판단할 일이죠.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그 용어 설명에서 어려움을 느낄 것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고 항상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은 모두 그 독해 문제에서 선택지에 사용된 그 문구이고 그 문구를 어디에서 어느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혹시 시독해 할 때와 똑같이 밑줄 치고 화살표로 연결하는 이런 방식이어야만 실수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연습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미리 그 배경으로다가 공부해둘 양은 상대적으로 적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 다만 소설의 경우는 줄거리 있기. 자, 이것이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독해에서. 시는 짤막한 어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독해 방식에 철저해야 됩니다. 조사, 어미 하나도 소홀히하지 않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만 올바른 답을 도출할 수 있어요. 근데 소설은 아주 긴 내용이죠. 보편적으로 긴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줄거리를 미리미리 많이 알아두면은 어느 짤막한 구절이 나온다 해도 그 읽는 시간을 줄이고 그 서술지의, 선택지의 소설 내용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소설은 한 단락 이 정도 인용해가지고서는 시험 문제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한 단락만으로 문제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압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단락을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산문은 길게 풀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소설은 보통 어느 정도 분량이 있고요. 어느 정도 분량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40초, 50초 안에 문제의 답을 고르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내용을 잡아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주인공 이름만 딱 들어도 이거 어떤 소설이구나를 미리 알고 있다면 그 인용된 구조를 파악하고 선택지를 평가하는 게 아주 빠른 속도로 적응할 수 있지만, 난생 처음 보는 소설이다 라고 하면은 그 등장인물의 이름조차도 낯선 그런 것이라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장면에서 어떠한가 라는 걸 꼼꼼하게 읽어가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 근데 시는 미리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나와 있는 구절에 근거만 체크하면서 보면 오히려 안 봤던, 공부 안 했던 시가 출제됐을 때 정답을 맞추는 게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선입견이 없으니까. 근데 소설은 미리 줄거리를 많이 알아주면 알아줄수록 문제를 풀어내는 시간을 줄이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점, 이게 시와 소설의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는 철저하게 방법적으로, 그리고 그 문제풀이 연습이지 작품 자체의 해설을 많이 읽어두는 건 오히려 선입견이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소설은 달리 줄거리를 많이 읽어두는 것이 문제의 풀이 시간을 줄이는 그런 긍정적 효과가 된다. 줄거리를 많이 읽어두자. 주인공 이름도 잘 알아두는 게 필요하죠. 주인공 허생이란 주인공 이름이 등장하는 소설과 허생원이 주인공인 소설은 다른 소설입니다.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점순이가 나와도 봄봄일지, 동백꽃일지 이런 거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고요. 이렇게 줄거리 미리 많이 읽어두면 독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내용입니다. 이 정도에서 일단락 짚고 나머지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고전문에 대해서, 고전문법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가닥, 이걸 설명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이어갑니다.